도윤아, 너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45살이나 먹고 대학까지 나와서 왜 자꾸 집구석에만 있는 거야? 엄마는 이제 못 봐주겠어. 여러분도 이 마음 아실 거예요.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는 말이 내 입에서 나왔다. 저는 박정래입니다. 올해 67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직도 손가락이 덜 펴지는 노인입니다. 30년 넘게 생선가게, 식당 일을 하다 보니 손가락 관절이 굳어버렸거든요. 요즘도 가끔 새벽에 깰 때가 있습니다. 손이 아파서가 아니라 습관 때문에요. 30년 넘게 새벽에 깼던 습관은 나이를 먹어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도연이는 올해 45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그 말을 내가 뱉어냈을 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60년 넘게 살면서 누구에게도 욕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에게도 소리친 적 없었던 사람이, 그런 내가 내 아들에게 그 말을 했다는 게요. 그것도 고함이 아니었습니다. 더는 삼킬 힘이 없어서 그냥 흘러나온 말이었어요. 도연이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60년을 살면서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던 날,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새벽 시장에서 생선 냄새를 맡으며 살던 날들, 아들 대학 등록금을 주기 위해 남의 집 청소를 하던 날들. 하지만 그 어느 날보다 그날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더는 버틸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아이 방문 앞에 서서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말을 더하면 내가 먼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60년을 버텨왔던 이 몸이 45의 아들 앞에서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나는 주방 의자에 앉아 밤샘을 했습니다. 손은 떨렸고 마음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아이를 어떻게 봐줄 것인가? 내가 없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들이 밤새 맴돌았습니다. 나는 60년을 살면서 절망이란 게 뭔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도 희망이 남아 있었어요. 밤새 일해도 아들이 자라고 있다는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쓰러져도 아들이 대학을 갈 거라는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들은 이미 성인이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 버텨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는 더 이상 뭘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엄마가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절망이었습니다. 자식을 잘 키웠는지 못 키웠는지 확인해 볼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 깨달음이 나를 가장 깊은 어둠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봐줄 수 있을까? 답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학도 나왔고 회사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술, 담배도 하지 않았고 내가 말한 건 대부분 따라주었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은 그 시대 여느 가정처럼 따뜻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먼저 망가졌습니다. 뇌졸중이라는 진단을 받은 날 의사의 말이 지금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절반 정도 마비될 것 같습니다.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남편은 말도 걸음도 잃었습니다. 밥 먹는 것도 내가 해줘야 했고 대소변도 내가 처리해야 했어요. 아침 6시에 깨어나 남편의 입에 밥을 떠넣고 오후에는 남편의 몸을 깨끗이 씻겨주던 일들. 그것들이 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병원비가 문제였어요. 월 200만 원이 드는 병원비를 어디서 나올까요?
남편의 보험금도 얼마 되지 않았고 우리 저축이라는 게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나는 선택했습니다. 새벽 시장에 나가 생선을 나르기로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생선 가게에 가서 손가락이 얼어 감각이 없을 때까지 생선을 운반했습니다. 오전 9시에 그 일을 마치고 곧바로 식당으로 나가 설거지를 했어요.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서 있으며 그릇을 씻었습니다. 저녁 11시에 집에 들어가 남편을 씻기고 자기 전 남편의 약을 챙겨주고 밤 12시에 잠이 드는 게 내 패턴이었습니다. 일요일도 없었고 명절도 없었습니다. 다만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 동안 도연이는 고등학생이었어요. 아버지가 아파서 힘들어할 나이, 친구들과 놀고 싶은 나이였는데 도연이는 침착했습니다. 엄마를 돕고 아버지를 도왔어요. 밥을 차려주지 않아도 자기 밥은 챙겨 먹었고 학용품이 필요해도 입을 다물었어요. 나는 그 아이를 보면서 다짐했습니다. 넌 다르게 살 거야. 엄마처럼 이렇게 고달프게 살지 않을 거야. 그 다짐이 나의 희생을 정당화해 주었습니다. 엄마는 공부를 많이 못해서 이렇게 사는 거지만 너는 다르다고. 나는 도연이에게 그 말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날 때, 저녁에 들어올 때, 밤늦게 설거지하는 손을 씻을 때, 어디서든 그 말을 맴돌게 했어요. 넌 꼭 좋은 학교를 가야 해. 넌 꼭 좋은 직장을 가야 해. 그 말 하나로 나는 내 인생을 접었습니다. 남편이 손을 걸어올 때 나는 남편의 무게를 감지했어요. 단순한 신체적 무게가 아니라 남편의 절망감, 미안함, 그리고 내가 짊어져야 할 운명의 무게 말이에요. 하지만 나는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고통이 도연이를 위한 거라면 나는 견딜 수 있다. 도연이가 이 고통을 넘어서면 모든 게 보상받을 거다. 그것이 내가 60년을 산 방식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나와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을 거예요.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자신의 꿈을 버리고 그리고 그 대가가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거죠. 나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잘 키웠다고 믿었던 아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도연이는 그 사이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대학에도 갔어요. 좋은 대학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4년제 대학이었습니다. 입학식 날 도연이는 캠퍼스에서 나와 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진을 보면서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해낸 거다. 도연이가 이렇게까지 자랐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대학 다닐 때도 도연이는 착했습니다. 술 권하는 선배들도 마다했고 밤새 노는 친구들과도 달랐어요. 주말이면 집에 와서 엄마를 도와주었습니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도연이는 부엌 정리를 하고 엄마의 손을 마사지해 주었어요. 엄마, 많이 아파? 내가 해줄게.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모든 게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이가 졸업할 때도 나는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아들 정규직으로 가겠구나. 이제 편하게 살겠지. 하지만 사회에 나가자 도연이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첫 회사는 무역회사였습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하고 저녁 10시에 퇴근했어요. 주말도 없었습니다. 한 달에 2~3번은 밤새며 일했고요. 엄마, 그 회사 사람들이 좀 이상해.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 도연이가 그렇게 말한 지 한 달 반 후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인생이 힘들었으니까요. 쉬어. 충분히 쉬고 다시 시작해. 두 번째 회사는 1년을 버텼어요. 하지만 역시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도연이가 회사에서 돌아오면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고 며칠 뒤에는
엄마 그만두고 싶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 그만둬. 엄마가 있으니까 괜찮아. 나는 계속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번째 회사는 3개월도 채 버티지 못했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는 회사마다 사람들이 이상하다, 분위기가 안 맞다, 조금만 쉬었다, 다시 시작할게라고 했어요. 나는 그 말들을 다 받아줬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남편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도연이를 위해 내 인생을 내려놓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니 도연이가 원하는 것을 받아주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어요. 직장을 바꾸는 횟수가 늘어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도연이가 집을 나가는 일도 드물어졌어요. 도연아, 뭐해? 그냥 좀 더 쉬고 싶어? 그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내가 했던 모든 희생이 도연이를 지켜낸 게 아니라 도연이를 약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엄마의 희생 안에서 도연이는 도전을 배우지 못했고 실패를 배우지 못했어요. 단지 엄마가 있으니까 괜찮다는 것, 그것만 배웠습니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었습니다. 하지만 곧 더 큰 현실에 마주하게 됩니다. 노는 게 습관이 되고 밤이 낮이 되던 날들. 도연이가 직장을 그만둔 지 몇 개월이 지났을 때 나는 더 이상 도연이를 깨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밥을 준비해도 도연이는 나오지 않았어요. 난 12시가 되어도 오후 2시가 되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밤 10시쯤 일어나 밥을 찾곤 했어요. 도연아, 밥 먹어. 나는 밥을 갖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밥그릇은 다음날 아침이 되어야 나왔어요. 며칠씩 방 안에 쌓인 밥그릇들, 물통들, 휴지들. 나는 더는 물어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연이는 성인이니까 알아서 하겠지. 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계속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김도연 씨 어머니 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연님 명의의 카드 연체가 심각합니다. 안내를 드리려고. 전화를 받은 순간 내 몸이 얼었습니다. 카드 연체액이 6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6천만 원. 그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나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내가 새벽 시장에서 생선을 나르며 버는 돈으로는 10년을 일해도 모을 수 없는 액수였어요. 나는 도연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아, 일어나. 도연이가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왜? 카드사에서 전화 왔어. 넌 얼마를 쓴 거야? 뭐? 엄마가 물어봤잖아. 나는 처음으로 도연이에게 소리쳤습니다. 도연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주식으로 날렸어. 얼마 전엔 암호화폐도 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의자에 앉아버렸습니다. 나는 말문이 막혔어요. 도연이에게 뭐라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도 아들을 포기할 수 없는 게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통장을 열었어요. 평생을 모은 돈,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 남겨둔 돈. 그 돈을 빼내어 카드 빚을 갚았습니다. 도연아, 다시는 이러지 마.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이는 여전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도연이는 더 깊숙이 침대로 들어갔습니다. 낮과 밤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밤 11시에 일어나고 새벽 5시에 자는 게 도연이의 패턴이 되었습니다. 방 안은 점점 어두워졌고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도연아, 창문 열어. 냄새가 난다. 하지만 도연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방에 들어가 창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방 안에서 내 아들이 얼마나 깊이 빠져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밤에는 깨어 있고
낮에는 자는 일상. 그것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나는 60년을 살면서 자식을 위해 희생한다는 게 뭔지 알았어요. 하지만 그 희생이 어떻게 자식을 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놓친 게 뭘까? 내가 잘못한 게 뭘까? 그런 질문들이 밤새 나를 괴롭혔습니다. 도연이의 빚을 갚은 후 나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시장, 식당, 그리고 저녁에는 남의 집 청소, 주말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청소도 했어요. 하루에 16시간을 일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도연이를 버릴 수 없었거든요. 이 아이가 다시 사고를 칠까봐. 그런 생각으로 밤을 새며 일했습니다. 내 몸은 점점 망가지고 있었어요. 손가락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허리는 구부러졌습니다. 무릎도 아팠고 이제는 밤새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가 이 정도는 견디어야 한다면 엄마도 견디어야지. 그렇게 자책하며 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저녁 6시 피크 타임이었습니다. 주방은 뜨거웠고 손님들의 목소리는 크고 냄비들이 부딪히며 나는 소리들이 끊임없었어요. 나는 설거지대 앞에서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세상이 빙글거렸습니다. 왜 이러지? 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어떤 그릇이 떨어지면서 깨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마치 물 아래에서 들리는 소리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쓰러졌습니다. 눈을 뜬 곳은 응급실이었습니다. 여기가? 의사가 내 옆에 있었어요. 정신 차리셨어요?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입니다. 다행히 뇌에는 큰 손상이 없는 것 같은데 의사의 목소리가 뭔가 이상했어요. 보통과 달리 조심스러웠거든요. 뭐가 있나요? 정밀 검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의사 소견대로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검사 결과를 들으러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정밀 검사를 한 결과 위암 초기 진단이 나왔습니다. 위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웃음이 나왔거든요. 아, 이제 끝이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의사가 놀라며 나를 봤어요. 정신은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가 감사한 건 의사의 치료가 아니었어요. 드디어 내 고생이 끝날 거라는 생각에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도연이는 어떻게 될까? 그게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었어요. 죽음 자체가 아니라 내가 없어진 후 도연이의 삶이었습니다. 아직도 방 안에만 있는 도연이, 밤낮이 바뀐 도연이, 그리고 6천만 원의 빚을 진 도연이. 내가 없으면 이 아이는 정말 혼자가 되겠지. 그런 생각이 더 무서웠습니다. 엄마, 힘내세요. 누군가는 그렇게 말해주겠지요. 하지만 엄마는 이미 마지막 힘을 다 써서 이 순간에 다다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아들을 놓고 가야 한다니. 이것이 부모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아픔입니다. 암 진단을 받은 후 나는 도연이를 만나기가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엄마가 암에 걸렸어라고 말하면 도연이는 어떻게 할까요? 그 밤 나는 도연이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도연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도연아? 응? 도연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나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암이 있어. 위암이야. 말 다음에 침묵이 길었습니다. 도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어제 알았어.
그래, 치료 잘 받아. 그게 도연이의 모든 말이었습니다. 나는 그 침묵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암이냐고 어떻게 물어보지 않는지, 왜 슬퍼하지 않는지, 왜 자기 엄마가 암이라는데 그렇게 담담하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도연이가 집을 나가기 시작한 거였어요. 도연아, 뭐하고 왔어? 그냥 좀. 어디? 그냥 밖에 좀 나갔다 왔어. 도연이는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도연이는 절대로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자고 밤에는 방 안에 있었어요. 그런 도연이가 이제는 집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뭐하러 다니는 거야? 사고를 칠까 봐서 나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도연이가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뭐 하는지도 모르니까요. 혹시 또 누군가에게 빌리지는 않을까? 혹시 또 도박을 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밤새 나를 괴롭혔어요. 특히 암 치료를 받으면서 나는 약해졌어요. 수술을 받고 나서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내 몸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머리도 빠졌고 피부도 까맣게 타올랐어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더 이상 내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도연이는 계속 밖에 나가고 있었어요. 나는 한 번은 도연이를 따라 나갔습니다. 도연이가 어디 가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도연이는 아파트 아래 작은 편의점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르바이트하는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도연아. 나는 도연이를 불렀어요. 도연이가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엄마, 왜 여기? 너 뭐 하는 거야? 도연이는 말을 더듬었어요. 내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한 달이 더 지났을 때 도연이가 집에 들어왔어요. 손에는 작은 빵 봉투와 약국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나, 도연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경비일 시작했어. 나는 그 말을 듣는데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정규직은 아니고 밤 근무야. 그래도 월급은 나와. 도연이는 그 말을 하고 약국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뭐야, 이건? 엄마 위장약. 약 떨어질까 봐서. 그 순간 나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식이 변한다는 걸, 이렇게 작은 신호로 알 수 있다는 걸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도연이는 엄마가 아프다는 걸 알고 일을 찾아다니고 있었던 거였어요. 밤낮 바뀐 몸을 추스르면서 밤 근무를 택한 거였어요. 내가 엄마한테 고생을 끼쳤는데 이제라도 뭔가 해야 한다. 그런 생각으로 도연이는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도연이가 경비 일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내가 믿지 못했어요. 정말로 일을 하는 건가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매달 월급이 나왔고 도연이는 그 월급으로 우리 집에 전기세를 내기 시작했어요. 엄마, 전기세 내가 낼게.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또 울었습니다. 도연이는 밤에 일을 했어요. 저녁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아파트 경비실에서 일하는 거였어요. 손에는 항상 피곤이 묻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의 눈은 이전과 달랐어요. 어딘가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도연이가 나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병원 날짜가 언제야?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가고 싶어? 응, 엄마 건강 확인도 해야 하고. 도연이는 그 이후로 내 병원 날짜를 기억했어요. 엄마, 오늘 병원 가는 날 아니야? 내가 데려다 줄게. 밤새 일하고 온 도연이가 아침에 일어나 나를 병원에 데려가는 거였어요. 치료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결과를 받을 때 함께 앉아 있고 처방약을 챙기는 일들.
그것들이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알겠습니까? 이전에 도연이는 내가 뭐를 하든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어디 아픈지도 모르고 치료받는지도 모르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도연이는 달랐어요. 엄마, 오늘 어디 아파? 약 먹었어? 그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왔을 때 도연이는 제 첫 월급으로 뭔가를 샀어요. 엄마, 이거 봐. 도연이가 내민 것은 비타민 병이었습니다. 엄마가 아프니까 비타민도 챙겨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자랐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가을 하늘 아래에서 나는 도연이를 껴안았어요. 도연아, 엄마가 뭐라고 해줄 말이 없는데. 엄마, 괜찮아. 난 이제 알겠어. 도연이가 무슨 말을 할 것 같았어요. 엄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포기했는지 내 몸으로 일을 하면서 알았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밤새 일하면서 알았어.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모든 게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도연이는 여전히 밤에 일했고 나는 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변했어요. 도연이와 나 사이에 말이 오가기 시작했거든요. 엄마, 밥 뭐 먹고 싶어? 도연아, 너는 밥은 먹었어? 그런 말들, 아주 작은 말들이 우리의 삶을 다시 연결해주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나에게 말했어요. 암 치료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완치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도연이를 봤어요. 도연이가 옆에 앉아 있었고 도연이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가장 작은 변화가 가장 큰 울림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약국 봉투 하나, 비타민 병 하나, 그리고 엄마, 병원 날짜가 언제야? 라는 질문 하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사랑일 수 있다는 걸, 자식이 성장한다는 게 이런 거라는 걸, 늦게 핀 꽃이 가장 오래 간다는 걸. 암 치료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의사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거의 완치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적 관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말이 정말일까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나는 거울을 봤어요. 머리도 자라났고 살도 조금 돌아왔습니다. 얼굴의 색깔도 예전처럼 밝아졌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눈동자였어요. 이제 내 눈에는 다시 빛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엄마, 축하해. 도연이가 내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도연이도 변했습니다. 여전히 큰 벽돌집을 짓거나 엄청난 성공을 거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도연이는 계속 야간 경비 일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와서 밥을 먹고 제 시간에 자고 그리고 다시 일을 나가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 도연이에게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나는 그 일상이 가장 큰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연이는 이제 매달 내 병원비의 일부를 내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건 내 책임이야.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이 아이가 정말로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연이는 또한 내 약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약의 이름도 알고 복용량도 알고 어느 약을 언제 먹어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가끔은 내가 약을 빼먹을 때 도연이가 깨우곤 했어요. 엄마, 약 시간이야. 이런 말들이 어찌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2년이 지났을 때 도연이는 경비일에서 조금 더 큰 일로 옮기게 되었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정규직이 아니라 건설 현장의 비정규 일이었지만 도연이는 기뻐했습니다. 엄마, 월급이 조금 더 올랐어. 이제 내가 좀 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도연이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도연이를 구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도연이가 나를 구했구나. 암에 걸려 죽을 줄만 알았던 나를 도연이가 살려낸 거였어요. 아들이 필요하다는 게 이렇게 강력한 감정이 될 수 있다는 걸 나는 처음 알았습니다. 3년이 지났을 때 도연이는 엄마 이제 나도 뭔가 배워야겠어라고 말했어요. 뭘 배워? 컴퓨터, 그리고 영어. 그래야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도연이는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밤마다 노트북으로 강의를 들었어요. 밥을 먹고 약을 챙기고 그리고 공부를 했습니다. 아직도 도연이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게 나는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는 말했어요. 엄마, 이젠 알겠어. 엄마가 나를 위해서 뭘 포기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뭘 해야 하는지. 5년이 지났을 때 나는 도연이를 봤어요. 여전히 작은 방에서 살고 큰 소리도 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연이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원하던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나도 조금씩 준비하고 있어. 좋은 회사는 못 들어가겠지만 이 정도 일이라도 계속 할 수 있으면 좋겠어. 도연이는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가. 급할 필요 없어.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어느 날 도연이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 그 말이 원망처럼 들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원망이 아니라 다짐이었어요. 나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 알아. 힘들지만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그렇게 도연이는 말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지 않습니다. 부모의 등을 보며 뒤늦게 자랍니다. 나는 60년 넘게 살면서 그 말의 뜻을 몰랐어요. 하지만 내 등을 보며 도연이가 자라나는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은 것 같아도 꽃은 피는 순서가 다를 뿐 피지 않는 꽃은 없다는 걸. 여러분, 제 이야기가 어떻게 들렸나요? 저는 지금도 도연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차리고 도연이가 나가고 저녁에 도연이가 들어와 밥을 먹고 밤에 함께 TV를 봅니다. 그런 평범한 일상이 내게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큰 집을 짓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이가 자기 속도로 자라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가장 큰 성공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도연이는 아직도 작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큰 성공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는 매달 내 병원비의 일부를 내고 내 건강을 챙기고 나를 위해 밤새 일합니다. 그것이 내게는 충분합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던 모든 거였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처럼 자식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자식이 변한다는 것은 어느 순간 확 변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약국 봉투에서 시작되고 비타민 병 하나에서 시작되고 그리고 엄마 병원 날짜가 언제야? 라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어느 날은 큰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어른이 되어 있습니다. 늦게 핀 꽃도 가장 오래가는 법입니다.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자신의 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로 하지 말고 등으로 보여주세요. 그러면 자식은 언젠가는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부모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감사합니다.